예, 3부는 무엇이냐? 유석춘 교수님과의 역사 대담이죠. 역사 대담을 오늘은 현실에 돌아가는 상황과 함께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도착한 시간이 좀 됐을 텐데 좀 기다리시게 됐네요. 예, 뭐 얼마 안 기다렸습니다. 예. 오늘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시간을 달린 이승만 12탄 유석춘 교수님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석춘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11탄에서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1912년 5월 감리교 국제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일선 가족을 만난 후 박용만과 함께 하와이로 가는 과정, 그리고 당시 하와이의 상황과 한일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12탄에서는 그에 이어지는 하와이에서 가장 먼저 이승만이 무엇을 했는지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그 문제 전에 먼저 좀 전국 현안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지금 지난 총선 기간 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화여대 동문과 이화여대에서 들고 일어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생 미군 성상납 관련된 발언했던 김준혁, 선거 때는 후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김준혁 의원, 이화여대와 동문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대생 미군 성상납, 여기에 이제 김주할 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네. 문제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 중요한 게 이 김준혁이라는 지금 의원이 네. 그 발언이 문제가 될 때는 후보자였잖아요. 네. 그때는 꼬리를 딱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예. 본의 아니게 그 이대 출신들한테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네. 그런 사과를 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말을 딱 바꿔서 네.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후보를 당선시킨 이 지역구가 어디 수원 어디죠? 예, 수원이죠. 이 수정인가요? 수원 수정인가요? 예, 수원 어디 이 지역구 구민들 저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후보를 당선을 시켜서 후보 때 하는 말하고 지금 한 2달 만에 말을 딱 바꿔가지고 이제는 뭐 맞고서까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을 의원으로 뽑은 지난번 선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하게 됩니다. 네. 김한란 총장은 사실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계, 한국의 사실은 지도자의, 특히 여성 지도자에서 초기에 굉장한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분이잖아요. 아니, 김한란 선생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여성들 인권이라는 게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일제 때를 거치고 건국되자마자 말하자면 여성들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또 교육의 입장에서 봐도 이화여대라는 큰 어떤 인재 양성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근대화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또 그게 선거 과정에 문제가 되니까 사과하고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또 맞고서 하고 이런 패턴, 이런 인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수도 없이 뽑아놨습니다. 지금 정말 저는 걱정됩니다. 이 나라가.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탄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이어갈 텐데요. 하와이에 이승만이 도착한 게 1913년 2월입니다. 낯선 이국의 땅 하와이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사진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정착 초기에 이승만이 가장 관심을 보이거나 가장 먼저 사실 한 일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 아까 잠깐만요.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진 네. 띄워주세요. 미국 대륙을 1년 넘게 떠돌다가 이제 네. 하와이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하고
와서 처음 한 일이 자기를 미국에 떠돌게 만든, 말하자면 그 어려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 청년들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선교를 위한 YMCA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네. 도저히 이제 이 일제가 나를 잡아갈 것 같다라는 그 감을 잡고 이제 기독교, 말하자면 감리교 그 세력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제 피신을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자마자 하와이에 정착하고 나서는 그 자기를 그렇게 떠돌게 했던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는 글을 썼습니다. 뭐 워낙 글을 잘 쓰는 분이니까. 그래서 2달 동안 완전 칩거를 하면서 써내려간 게 책 제목이 한국 교회 핍박입니다. 한국 교회 핍박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 책이군요. 그러니까 저게 책 제목이 그대로 일제가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 제목이. 그 책 제목을 너무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 핍박. 저 글씨도 그렇고 네. 그 정말 달필에다가 뭐 그 책의 핵심 내용을 딱 저렇게 전하고 저게 출판된 게 1913년 4월인가 그럴 겁니다. 네. 1913년 2월에 하와이에 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 2달 만에 온 거 써서 지금 책을 내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 집중력을 발휘한 거죠. 예. 저 책이 책 세부 내용을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 이승만의 경우에 20대 청년 시절부터 협성의 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이런 데 이제 창간에 관여하기도 하고 직접 신문의 각종 이제 논설 같은 걸 우리 지금으로 하면 칼럼이라든가 이런 걸 기고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고. 그리고 책도 청일전기, 뭐 독립정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출간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책 집필 작업을 또 감옥에서도 하고. 근데 관심이 지금 가는 게 책이라는 게 신문이라는 게 지금은 워낙 일상화돼서 많이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도 책이나 신문의 영향력이 컸습니까? 물론 지금만큼 이제 그 접근이 쉬운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매일신문 같은 데다가 그 기고를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의 500여 편의 그 원고를 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름을 달고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경우보다는 이름이 안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기다리는 독자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요새로 치면 일종의 팬덤 같은 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이름으로, 아니 이승만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나오면 그 글에 관한 그 글의 내용이 회자가 되고 그 글에서 나온 어떤 제안 같은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지하게 나라를 바꾸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 그런 팬덤 정치가 이때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민공동회에 나가면은 굉장히 만민공동회에서 그 연설을 하는 사람 중에는 가장 어린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매니아층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머리는 똑똑하고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그러면 개화에 상당히 관심을 갖거나 그렇죠, 근대문명을 가진 젊은 여성들 사이에 매니아층이 있어서 이승만 글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박사학위라고 왔다가 그래서 한국에서 1년 넘게 그 YMCA 활동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준치호 같은 사람이 전국을 순회하잖아요. 예. 그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모여들었다는 게 뭐 기본적으로 몇백 명 수준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수강생이 몇백 명, 그다음에 수강생을 상대로 강연할 때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건물 앞에 막 줄이 이렇게 서고 그런 사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니아층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 피신을 했다가 하와이에 정착하고 만든 책이니까 맞으면 매니아층에서는 알고 이제 이걸 구했지만 지금같이 뭐 몇만 부가 팔리고 이런 건 아니었겠죠. 여전히 그래도 지식인 사회에서나 이런 데는 상당한 영향력을 책이나 신문이
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조선의 개화에 막 좌절하고 네. 빨리 이 나라는 왜 서양같이 발전한 나라가 안 되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컸고 특히 그런 의식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아까 한국 교회 핍박 그거 한번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그거 좀 띄워 주시고요. 이 한국 교회 핍박 그냥 이름으로 보면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다 또는 기독교를 핍박했다 이렇게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책을 좀 설명을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책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 구체적인 사건은 일제가 우리를 합병한 게 1910년이잖아요. 1910년 12월인가에 압록강 철교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예.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데라우치 총독이 그 당시 이제 첫 총독으로 왔는데 그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러 가서 평안북도 지방을 이렇게 이제 간 김에 둘러보는 일정이 있는데 그 둘러보는 일정 중에 선천이라는 데 가서 그 암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첩보가 들어와서 이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예. 근데 실제 암살을 하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뭐 일부 하여튼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에 따라서 이제 총독이 급히 피신을 하면서 이 사건을 꾸민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이 좀 뻥을 튀겨가지고 이제 기독교 세력이 배후에 있다. 또 민족주의 한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몇백 명을 이제 그 조사를 합니다. 예. 조사를 해서 100몇 명을 또 기소를 하고 123명을 기소하는 걸로 나오네 네. 자료에는. 105명이 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5인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아, 그럼 이 명칭도 105인 사건은 명칭도 사건도 원래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네.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105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고 105인 105명이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어떤 공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숫자가 뭐 10명을 넘어가도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지금 105명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건을 만들어서 이제 이번 기회에 한국의 독립을 이렇게 좀 도모하는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자 하는 게 일제 당국의 판단이었고 네. 그 일제 당국의 판단이 이제 기독교가 끼어 있는 것을 이승만이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면은 일본 니네가 앞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아질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실제 한국을 이렇게 병합했는데 그 병합한 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이제 답답한 일인데 세계 여론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래서 뭐 자결한 사람도 있고 뭐 그 굉장히 이제 뭐 시일야 방송되고 하는 사설도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제 여론은 그 할 만한 일이다라는 분위기로 잡혀 있었거든요.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워낙 관계도 좋고 뭐 또 그리고 일본이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미국이랑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를 전혀 안 풍기면서 이제 그 자기네 맞으면 근대화 과정에 주변의 국가들을 대만 먹고 이제 한국 먹고 만주 먹으려고 그러면서 그게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승만이 딱 보기엔 이건 일본이 기독교 이 한국에 독립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독교 선교사들 이 세력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걸로 이걸 부각시키면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바뀔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딱 잡은 거예요, 이승만이. 역시 감각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심코 그냥 뭐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탄압하는 거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냥 원래 그 뭐 한국 내부 문제에 일본이 갖고 있는 입장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만 보고 국제사회 어떤 주목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이승만 대통령이 딱 끄집어내서 야 이거 한국에 독립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근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근대화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도와주고 기독교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해줬는데 일제가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이거 지금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세계 여론이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기독교 관련 그 당시 미국은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같은 세속화된 미국이 아니고 예.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청교도 혁명이 유럽에서 있었던 청교도 혁명을 실제 구현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라는 기독교 게 정신이라고 예, 기독교 생각하는. 정신.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 강한 나라가 지금 한국에까지 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의 그런 활동을 견제하고 지금 막고 있다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미국의 그 당시 뭐 대학 총장, 큰 교회 목사, 언론인, 뭐 국회 이런 사람들 다 끄집어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이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도록. 거기에 성공한 기록을 다 이제 정리한 게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이승만은 과거 조선 말에 천주교 세력을 핍박했던 조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에서의 천주교, 기독교 어쨌든 이런 종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도 있었겠네요. 아, 그럼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감옥에서 공부한 게 그런 거거든요. 매일 보고 있는 잡지가 아웃룩 그런 건데 전부 그런 거를 강조하는 잡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꿰뚫고 그 꿰뚫은 세계 정세를 놓고 판단하건대 이 문제는 기독교를 탄압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다가 이걸 알리면은 일본이 한국을 지금 불법으로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을 이슈화 시킬 수 있다 하는 거고 실제 이슈에 성공했고 물론 뭐 독립이 이것 때문에 한국이 독립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독립 운동을 하는 중요한 쟁점을 하나 찾아낸 거죠. 그래서 성공한 거죠. 예. 이 배고인 사건을 이렇게 들으니까 2017년도 그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치 보복, 문재인의 적폐청산 이걸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요. 아니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 그때 근데 우리 그 핍박당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우호적으로 그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 중에 이걸 국제사회에다가 좀 호소하는 그 작업을 그 탄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맞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탄압을 했잖아요. 막 예. 온갖 사람을 다 잡아가서 제가 알기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 실형이라는 것도 막 일방적인 재판인데 조사만 받다가 흐지부지 된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조사를 그냥 끝없이 받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고요. 기소가 한 200명. 기소가 한 200명 200명 예, 정도가 된 그 중에 실형 받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몇 사람밖에 없을걸요. 거예요. 실형 꽤 많죠, 많긴. 꽤 많나요? 예. 그리고 실형이라는 것도 일방적인 재판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엉터리 재판했다는 게 지금 만천에 드러나고 있는데 다 그거하고 연관된 사건들 아니에요. 예. 그럼 사실은 이때 국제사회의 여러 이승만 같이 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한국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이걸 이렇게 좀 장악하고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도 뭐 국회의석 200석 가까운 거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국제사회에다가 좀 제대로 알리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유리한 전국 정계를 만들 수 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최서원 씨 관련해서 뭐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2017년, 18년, 19년엔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됐다 해가지고 뭐 세월호 사고 일지를 발견했다 해서 막 그러기도 하고 중간에 김무사 관련 물건으로 해서 이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막 그러기도 하고 김무사를 해체하기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해서 지금 공안 어떤 정부의 공안 대처 능력이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정원도 그 TF 만들고 사람 파견해가지고 막 다 속아냈고 사람들. 대공수사권도 막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때 제 기억에는 뭐 200명 정도로 하여튼 기소를 했고 그 200명들 중에 나중에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고생만 하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실제로 우리 허 국장님도 뭐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을 하셨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좀 대처를 했다 그러나 제대로 이슈 파이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제서야 조금
요새 뭐 예컨대 무슨 저 오늘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6번째 이재명하고 관련된 사람의 죽음이 나오니까 네. 이제서야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그건 첫 번째 사람 죽었을 때부터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속 말하자면 쟁점화 시켜야 되는 거를 그동안 너무 조용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저런 얘기하는 게 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죽겠어요, 정말. 아니 2년 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저 얘기하는 거 정권 잡자마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 정말. 또 다시 나오면 역정이 나오는군요. 자, 다시 백오인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오인 사건 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죠. 한 30가지 이상 사건을 사실은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세월호 문제, 김의삼 문제, 국정원 문제 이런 수십 가지 일을 터뜨려서 보수 세력을 괴멸을 그들이 스스로 공언을 했고 보수 세력 괴멸시키겠다. 30년, 20년, 50년 장기 집권하겠다는 식으로 그 정치 보복에 그 사건이 백오인 사건으로 좀 스쳐갔는데요. 반일 감정에 의존해서 정치하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그렇죠. 반일 감정에 의존하면서 일본이 하던 나쁜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래요. 거예요. 예, 흔히 말하는 일본 순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사실 너무 웃기는, 너무 이 역설적이고 너무 그 위선을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반이라면서 일본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참 정말. 네. 그 백오인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제목은 이제 책 제목이 아까 한국 교회 핍박이고 혹시 사건 피의자 연행하는 모습 그거 한번 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백오인 사건 저렇게 지금 네. 포승줄에 묶여서 이걸 씌우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걸 정말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무슨 저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뭐 무슨 쿠클라스 클랜 같은 막 그 백인들 죽이러 다니는 흑인들 죽이러 다니는 백인들이 쓰고 자기 신분 가리려고 네. 막 그런데 지금 사실은 피의자한테 저걸 씌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연행했는지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지도자들이 이제 연행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한국에서는 명성이 높은 한국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까 몇백 명을 지금 연행을 해가지고 기소를 200명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외부인들한테 누구를 저기 연행하는-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나 기독교 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보면 사진도 찍고 뭣도 하고 그러면 막 발칵 뒤집힐까봐 아예 서로 몰라보게도 하고 외부인도 몰라보게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 사진 좀 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아까 그 사진 계속 그냥 띄워놓고 방송하셔도 됩니다. 저희 네. 유석준 교수님은 조금 나중에 나오셔더라도 저 사진 크게 좀 그거 좀 네네. 한번 보면 눈 부분만 눈 구멍이 부분만 있네요. 구멍이 딱 있죠. 예. 그러니까 맞으면 민심이 위반할까봐 나름 신경을 쓴 거예요, 일본 경찰이. 근데 저 연행되는 사람들이 다 당시로서는 우리 저 백오인 사건의 주력이요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만든 양기탁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전덕기라는 그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교장을 한 달 하다가 예.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동교회. 그 당시 굉장히 청년들을 많이 모았던 중요한 교회인데 그 상동교회. 그다음에 신흥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동희 같은 뭐 결국 나중에 공산주의자인데 이 무관 그 군사 훈련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안창호 이런 사람들. 안창호도 나중에 이승만하고 엄청 갈등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뭐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안창호가 만든 단체가 공립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신민회라는 걸 그렇죠. 만들어요. 신민회. 예. 그 신민회가 이제 독립운동을 계보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신민회로 연결이 되고 신민회가 이제 나중에 어디입니까 그 임시정부 쪽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임시정부에서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계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신민회인데 그 신민회가 기독교하고 결합이 돼 있거든요. 네. 그 기독교하고 결합된 것을 일제가 탄압하는 거고 이승만은 그 포인트를 딱 잡아서 국제사회의 이 쟁점을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알렸죠. 그러면 한국 교회 핍박의 주요한 그 내용에는 구정구절별 소제목별로 여러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독교 탄압과 신민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지도자들 탄압한 이게 기본 골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외교적인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서 외교적으로 일본이 어려움에 처하게 해야 되고 이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을 돕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외교상 관계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중요한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설명을 쭉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가장 자유롭게 회합을 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그다음에 교회는 다른 지금 식민지가 돼서 다른 어떤 활동력을 다 잃어버린 단체하고 달리 종교의 자유 때문에 활동력이 있다, 교회가. 세 번째는 단합할 수 있다, 교회가. 네 번째는 국민들을 이게 독립의 쪽으로 막 응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청년들이 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일본이 그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 이제 천황 우상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교회는 선교사들하고 관련이 많다. 기독 청년회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쭉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사실은 요새 상황하고도 굉장히 연관지을 부분이 많습니다. 요새도 지금 다 지리멸렬하잖아요. 예. 자유우파 세력이 지리멸렬인데 그나마 교회가 남아있잖아요. 기독교 세력이 역시. 기독교도 많이 저쪽에 잠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메인스트림은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 기독교가 좀 나라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오가나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만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사실 남아있는 우파 진영의 마지막 진지거든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한국교회 핍박에 쓴 걸 보면은 요새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 핍박 이란 책. 그러니까 이승만이 1912년도에 하와이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아니 1913년이죠. 네. 1913년 2월에 하와이에 도착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105인 사건을 다룬 한국 교회, 기독교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신민회를 대표하는 민족 세력 주요한 지도자들을 탄압한 그 데라우찌 관련된 사건을 일본에서 그걸 기화로 한국 교인들, 기독교 세력들, 민족 세력을 탄압한 그 기록을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으로 만들었다. 네.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예, 다음 주 내용 다루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빠진 거 있거나 보충 설명 좀. 아니 제일 처음에 던지신 질문 중에 그 김준혁 관련 네, 그 무슨 뭐 이대생 성상납. 네. 제가 좀 충분히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우선 성상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대 출신들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애국 활동을 했는데 이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낭랑클럽이라는 걸 만들긴 했는데 그 이대 출신 애국 활동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윤숙이라는 네. 시인이에요. 네. 이 모윤숙이라는 분이 지금 언론에서 지금 그 김준혁 관련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그래서 살펴봤더니 모윤숙이 1968년에 회상의 창가에서라는 책을 냈어요. 네. 혹시 그 책 제목을 회상의 창가. 회상의 창가에서 회상의 창가에서 창가에서. 네.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본인이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은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상한 무슨 미군 보고서만 보고 있는데 직접 본인이 써놓은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1947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이죠. 네. 회상의 창가에서 지금 나오네요. 저 책의 276쪽에 보면은 1947년 12월 15일 눈 오는 밤 김환란과 박순천을 비롯해 모윤숙을 포함한 전문학교 이상을 나온 신여성 그룹이 창덕군 인정전에 모여서 다운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 책에 나오는 겁니다. 기생에게 외국 손님을 시중 들게 하지 말자라는 결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건국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학이 능한 여자, 음식 만들기에 재주 있는 여자, 왔다 갔다 하며 심부름할 여자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너무 남자들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국 문화 전체를 알리는데 반쪽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반쪽을 어떤 주도할 수 있는 세력, 그런 인구가 이화여대에 나온 이제 엘리트들이니까 영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어학이 능한 사람은 어학이 능한 대로,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음식 잘 만드는 대로, 심부름할 사람은 심부름하는 대로 모여서 그러면 나라를 돕는 일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낭낭클럽의 기원이에요. 모윤식이 지금 핵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윤식 본인이 지금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모임으로 인해서 첫 모임이 48년 1월 15일. 그러니까 유엔 한국위원단이 와서 네. 50선거를 관리할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의장에 뽑힌 사람이 인도 사람 메논이거든요. 그 메논하고 모윤숙이 이런 준비하는 활동을 하다가 만납니다. 그래서 메논을 모윤숙이 붙들어서 메논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렇죠. 메논은 남북 협상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윤숙이 메논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서 설득을 한 셈이죠. 엄청나게 애국 활동을 한 단체예요. 이 단체가. 이것을 지금 무슨 성상납 단체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를 제대로 안 알리고 나서 저 수원 무슨 지역구 난 정말 저런 지역구에 살고 싶지 않아요. 아 정말 살지 않는 걸 네. 그쪽에 살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아니 같은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구에 저 국힘 후보로 나간 사람은 왜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그 저런 호재를 갖고도 예. 아이고 정말 예. 오늘 저 유석신 교수님 마지막에 또 김진혁의 미군 성상납 관련해서 김환란 총장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윤숙 작가 이야기도 나오게 됐네요. 아까 그 책까지 좀 다시 또 이야기 회상의 창가에서 네. 또 PD가 바로 찾잖아요. 네, 아니 그 워낙 유명한 책이라 사실 모윤숙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반일 감정에 의존한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잡고 뭐 국회를 지배하면서 지금 저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그 잘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자꾸 넘기고 있는데 저 모윤숙이라는 시인이요.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엄청나게 감동적인 시를 쓴 분이에요. 그 책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6.25 전쟁 때 외롭게 죽어간 각 고지의 군인들을 회상하면서 아주 엄청난 시를 하나 썼어요. 네. 저기 나왔네요. 예. 네. 저렇게 엄청나게 애국 활동을 한 사람을 지금 무슨 성상납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 현대사 교육이 정말 개판입니다 지금. 예. 저 책 찾아준 우리 PD님께도 박수를 좀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바로 그 자료를 찾아서. 네, 유석준 교수님과 오늘 시간을 달린 이승만 12탄 진행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하와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음 주에 이제 해주시겠죠? 박용만하고 갈등. 박용만과 갈등, 드디어 이승만의 갈등, 그 중요한 역사적 네. 또 분기점이 되는 박용만과의 갈등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한국교육 핍박. 이게 예.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교육 핍박이고요.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이 잘 정리해놨으니까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책 꼭 읽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예. 예. 류석준 교수님의 역사대담 12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